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략기획팀장 김혜진입니다. 오늘 우선 원자력학회와 한국원자력의학원 공동 개최로 저희 학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방사선 방호연구부 회장님 김희령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사선 방호연구부 회장 김희령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방사선 신약 기술의 도약 이 워크숍의 장에 우리 함께 모두 이렇게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대한방사선의약품학회 이윤상 박사님, 또 하순 전남대학교 병원의 권성영 박사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강주현 박사님, 또 고려대학교 염정열 박사님, 또 2부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원일 박사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손태건 박사님, 한국원자력의학원 홍봉환 박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진성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국방사선진흥협회의 장한기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 방사선 기술 기반으로 한 이 글로벌 신약 개발, 또 첨단 방사선 어떤 신약의 융복합 연구는 우주과학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서 이 방사선 안전, 또 이 의학적 역량의 확장 연구, 어떤 난치 질환 극복을 위한 어떤 신약의 개발, 그리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 방사선 신약 및 의학적 활용, 또 신약 기반의 이 미래의학 기술, 또 이 방사선 메디칼 이 연구 개발을 위한 전략과 방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하고 결실이 충만한 상호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김경민 소장님께서 축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매년 오늘과 같은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위해서 또 많은 관심과 또 배려를 해주신 또 방호 연구회 또 김일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평일인데도 이 학회 중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워크숍의 주제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방사선 신약 기술의 도약이라고 되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다들 연구 계통에 계신 분들이니까 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글로벌 경쟁을 위한 국가 R&D 능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원자력과 방사선 기술이라는 게 또 우리가 익숙한 분야이고 하니까 그 분야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그 방사선 신약이라는 분야가 특히 요새 저희가 이제 바이오 코리아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방사선 신약이라는 것도 요새 또 새롭게 많이 또 관심과 더 각광을 받고 또 중요하게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연구도 많이 해왔고 투자도 되어왔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시점을 또 이런 원자력 학회, 원자력과 방사선 중심 학회에서 또 이 방사선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연구회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워크숍에 모여서 또 다양한 분야, 이 방사선 신약이라고 해서 신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까지 갈 수 있는 걸 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들과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학회 다른 워크숍보다 좀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겠으나, 또 저희가 또 요새 상황이 또 그렇고 우리의 관심이 그러한 만큼 많은 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같이 하셔서 또 좋은 시간 또 좋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방사선 신약 및 의학적 활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1부 진행은 방사선 보건원의 최승진 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부 진행을 맡은 방사선 보건원의 최승진입니다. 제1부 주제는 방사선 신약 및 의학적 활용 사례입니다. 네 분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자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발표 시간이 20분인데 실제 발표는 15분이고 질의를 한 5분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지만 잘 요약을 주셔서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윤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약품제조화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원을 거치셔서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가교실의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윤상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첫 번째 발표를 발제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화학자고요. 약학을 박사학위를 했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한 25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경험들을 주축으로 해서 제가 각 분야의 통역사 역할을 조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이나 이런 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강건욱 교수님이 WCI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 계셔서 그 강건욱 교수님의 발표 슬라이드하고 그다음에 제 의견을 좀 담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사선 의약품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회사에 좀 관여하고 있고요. 클릭앤바이오라는 회사를 세웠고 그다음에 뉴트론 S&T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그저께도 노바티스에서 방사선 의약품 개발하는 미국의 회사를 한 1조 원 정도, 다 합쳐서 한 2조 정도에 샀고요. 여기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루테슘 화합물, 루테슘 도타테이트라는 화합물은 4조의 노바티스에 팔렸었죠. 2017년도에. 물론 이제 이 루테슘 화합물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독일의 한 의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시작됐고요. 그 가능성은 원래 우리 핵의학에서 아요딘 131을 가지고 치료하는 치료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요딘 131이 워낙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미 1960년대 초반에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기재의 사실로 인정을 하고 다른 방사선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의약품 개발에 조금 게을리했던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단만 해도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없으니까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제 시장에서 이렇게 몇 가지 화합물들이 두각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화학자들이 방사선 의약품 화학자들이 치료제 개발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은 첫 번째가 이제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핵종을 적절한 걸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보통 항암제 중에 그러니까 기존 치료 대비해서 한 30%만 돼도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1년 매출이 한 몇백 조씩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이상에서 이 치료 효과가 6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치료 대비해서. 그래서 이 약을 개발하셨던 분이 이제 2016년도에 우리 병원에 와서 발표하면서 요게 이제 그때 그 논문이 나오기 전에 이제 요 데이터를 보여줬었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노벨상을 받거나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돈은 먼저 벌었고 아마도 노벨상을 좀 받지 않을까.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20년 동안 묵묵히 했던 그 프랑스 친구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됐죠. 이 컴파운드, 그러니까 도타테이트라는 화합물 자체의 특허는 이제 2018년도에 끝났는데 노바티스에서는 이 루테슘을 붙인 그 화합물에 대해서 특허권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바티스가 이 도타테이트는 이제 그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라고 그 발생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발생률이 높을 만한 거를 노바티스가 먼저 찾은 건 아니고 그 독일의 하이델버그 그룹에서 우베 아보콘이라는 분이 이제 MD가 그 화학자들을 쭉 모아놓고 다음 타겟을 찾자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SMA 617이라는 화합물이고 이것도 임상 2상이 끝나자마자 노바티스가 3.4조에 샀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가 지금 줄줄이 그 방사성 의약품 쪽 회사를 다 사고 있고요. 예전에는 기술 이전이라고 하면 그 약에 대한 특허권을 사가지고 그걸 실시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회사를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전체의 노하우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노바티스는 아마 지금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뒤늦게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그 사노피나 그러니까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또는 안티바디 드럭을 개발했던 회사들처럼 그렇게 이제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들처럼 노바티스가 향후에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는 선두를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테슘 스토리가 성공을 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핵종 중에 악틴 225가 루테슘에 듣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보고가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루테슘 베타 핵종 이후에 알파 핵종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바티스가 그 마리아나 온콜로지라는 회사를 며칠 전에 샀고요. 초기 그 선급금이 1 빌리언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 되고 추가로 한 다시 1조 정도를 그렇게 지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악티늄 계열의 화합물이고요. 이게 이제 그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이게 치료제로서 효과도 굉장히 좋지만 치료가 될 수 있는 환자와 치료가 되지 않을 환자를 먼저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테라노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FDA도 그 인비트로로 검증을 한 다음에 치료제를 써라라는 그러니까 그 방사성 의약품을 말고 다른 의약품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라고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테라노스틱스 갈륨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루테슘이나 악티늄으로 치료하는 그런 루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핵의학에서는 이미 한 7, 80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늘 하던 겁니다. 이게 1941년도에 처음 그 라디오 그 아이오다인 테라피를 했던 기사고요. 이분이 이제 그 사울 헐츠라는 그 보스턴의 MGH에서 처음으로 했던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선택적으로 표적해서 특정한 질환 부위로 가는 방사능 동요소를 알고 있고 그 동요소를 활용해 가지고 영상도 하고 잘 갔는지도 확인하면서 그다음에 치료 효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80년 전, 70년, 80년 전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비던스 우리가 얼마나 잘 치료할 수 있느냐는 이미 1960년대, 70년대 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의 결과를 모아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한 그룹하고 하지 않은 그룹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하지 않은 그룹은 이렇게 한 10% 정도 재발해서 돌아가시고 한 그룹은 전혀 상관없죠. 이게 이제 연도입니다. 35년 동안 추적 관찰해 봤더니 이렇게 효과가 좋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갑상선 암 환자분들은
그 갑상선을 떼내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치료가 조금 이제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게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안 해도 이게 10%잖아요. 그닥 많이 다시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조기에 발견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투머 부위만 떼내도, 그러니까 갑상선을만 떼내도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굳이 하지 않는 거죠. 뭐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미 테라노스틱스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제 스승님이신 이제 정재민 교수님이 굉장히 이 방사능동요소 치료제, 방사능의약품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레늄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쓰이진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다인 130을 하고 그다음에 루테슘, 그다음에 그 조피고라는 화합물, 그다음에 루타세라, 그다음에 악티늄이 일부 임상 시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티륨이 이제 그 간 세포암을 치료하는데 지금 이제 그 레디 엠볼리제이션 에이전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오다인 테라피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초음파 스캔을 해가지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갑자기 이제 몇 센티미터 이하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라는 뭐 그런 그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레늄 가지고 이제 화합물을 개발을 했었고, 이게 이제 본의 그러니까 뼈에 전이된 암이 이제 환자가 통증이 워낙 심하니까 그 통증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본 팔리에이션 에이전트를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임상 시험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요 연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절염 치료제를 같이 레늄을 가지고 만들어서 했었는데 2001년도에 그 한 국회의원이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병원 IRB를 통해서 연구자 임상을 하는 게 그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은 아니고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미비로 해서 그냥 우리가 그 병원 IRB 통해서 했던 건데 정당하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 임상이나 이런 걸 전혀 못 하게 되는, 거의 20년 가까이 못 하게 되고요. 식약처에서 그것만 들고 돌아가면 이제 예전에 그런 선례를 들면서 허락을 안 해줬던 거죠.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레닌 리피어드라고 그 레디 엠볼리제이션 에이전트를 개발해가지고 IAEA에서 전 세계 한 13개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걸 가지고 계속 그 서포트만 해주면서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못했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독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닥터 리차드 바움이라는 분이 이제 꾸준히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그쪽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의사의 권위를 그러니까 인정을 해가지고 환자를 살리는데 어떤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GMP 시설에서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0건에 한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근 한 20년 동안 4,000명 정도 한 10,000 케이스를 치료를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노바티스에서 그 화물을 사게 됐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그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계가 방사능의약품 산업계가 워낙 소규모라서 임상 시험이나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외국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치료들을 못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말레이시아 쪽으로 그 환자들을 보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환자 단체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방사선 동위원소 수급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지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악티늄 치료제를 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하게 돼 있었는데, 악티늄 수급 문제 때문에 한동안 이 임상 시험을 중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티늄은 전 세계적으로 이 수급이 딸릴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고,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가 러시아하고 미국 그 두 군데가 그 메이저 회사들인데,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미국은 자국 내에서 연구되고 또는 치료하는 거에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세계로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월드 카운슬 오브 아이소토프에는 그 이명철 선생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여기 한국 분들이 꽤 있으시죠. 뭐 강건욱 교수님 포함해가지고 한국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발언권을 많이 크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면에서는 규모나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게 그 독일이나 또는 캐나다,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투자, 그러니까 자본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그 여름쯤에 그 ICI 미팅이 캐나다에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도 테크네슘이나 요오드의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즉에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이제 부산 근처 기장에다가 우리 연구용, 그러니까 리액터를 지으면서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을 좀 박차를 가하자라는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현재 기장로가 이제 건설되기 시작했고, 아마도 2027년쯤에는 이제 건설은 마치고 동위원소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29년, 30년쯤에는 동위원소가 생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크네슘을 생산할 수 있는 몰리브데늄 99를 생산하는 비율을 좀 보면 캐나다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캐나다하고 네덜란드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냥 테크네슘 제너레이터 공급이 그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AEA하고 OECD 에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그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의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루테슘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이건 테크네슘이고, 테크네슘의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세스가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화살표에 있는 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생산이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장에다가 리서치 리액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에 처음에 짓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 그 계획은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계속 기장로를 쓰면서 2006년에 동위원소 생산할 거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또 2010년에 할 거다. 몇 년 뒤에는 2015년에 할 거다. 이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한 27년, 8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고, 다만 이제 여기 좀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필수적으로 루테슘이나 이런 그 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가 생산 계획이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가운데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쭉 리스팅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방사선 의약품에 관련된 회사들이 투자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마치 30년 전에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조그만 회사들을 다 그 글로벌 제약사에서 사던 그런 규모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10대 의약품의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항체 의약품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5년이나 10년 이내에는
방사선 의약품이 한 5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건욱 교수님이 루테슘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여기에도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나 그다음에 non carrier added, 그러니까 캐리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의 루테슘이 이제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개발도상국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는 캐리어 에디드 루테슘도 치료가 그닥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NCA 레벨의 루테슘을 사용하게 되면 그 킬레이터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킬레이터를 줄일 수 있다는 건 리셉터가 좀 적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일부 그 암에서는 리셉터가 충분히 많아가지고 캐리어가 좀 있어도 뭐 치료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러니까 그 프리커서가 전구체가 많이 들어가도 치료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 해서 실제로 비교 임상을 좀 했는데도 치료 효과는 비등비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2020년대 후반만 해도 이게 이제 그 요구 디맨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급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루테슘을 전 세계 어디선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프로덕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캐나다의 캔두 리액터에서 루테슘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그 발전 설비에서 그 루테슘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그 발전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루테슘을 생산하는 그 계획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차세대 이제 베타 핵종 중에 이제 털뷴이라는 게 있고요. 털뷴은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 그리고 포지트론까지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동연소 그 질량에 따라서 다른 그 패턴을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지금 한 회사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도 곧 뭐 다른 제약회사에서 글로벌 제약사에서 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악티늄이 그 한 4년 전에 예상할 때 연간 수요가 한 수십 큐리 정도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향후 한 10년 이내에 300에서 500 큐리 정도를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거에 한 10배쯤이 되고 있고요. 악티늄은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소듐 그 웨이스트를 가지고 이제 추출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라듐을 가지고 이레디션 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도 있어서 몇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이제 좀 가능성 있는 것들이 라듐을 가지고 생산하는 방법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노스타에서는 라듐 타겟을 가지고 라듐 악티늄 225 제너레이터를 지금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충분한 수요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티늄 225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뉴트론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그 악티늄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뉴트론 S&T라는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방사성 의약품 신약 또는 이제 방사선 동연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제가 생각에는 아마 자본이 좀 부족해서 그 지금 그 세계 시장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는데, 향후에 좀 자본을 좀 투자를 잘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시장이 연간 한 뭐 300조, 400조,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팔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단일 의약품으로 한 300조씩 이상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발제 조금 해보면, 물론 이제 그 생산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이게 이제 원자력 의학원하고 원자력 연구원이 이제 생산협의체를 좀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하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같이 참여하는 조금 협의체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미래 수요를 예상해 가지고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선 그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떨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국내가 그 수요나 또는 공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5월 16일부터는 이제 그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좀 추진할 거고, 그게 이미 이제 카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 설문지도 안 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아직 그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일단 그 각 핵종에 대해서 미래 수요, 그러니까 현재하고 미래 수요가 어떤지, 그다음에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국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열띤 강의 감사드립니다. 정리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그 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적으로는 규제가 좀 심한 것,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어떤 혁신을 위한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를 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질의 시간인데 원체 너무 열띠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과도하게 이제 원체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줄인다고 해도 약간 시간이 좀 오버가 됐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질문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저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사선 테라노스틱스의 임상 적용입니다. 발표자는 권성영 교수님이십니다. 권성영 교수님에 대해서 양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종양해부학으로 박사를 취득하셨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전략기획팀에서 연구원을 하셨고, 현재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좀 전에 이윤성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이제 그런 내용에 이어서 이제 과연 이제 이러한 이제 방사선 의학 기술이 어떻게 병원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방사선 동위 원소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다양한 이제 핵종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방출하는 레디에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그 핵종을 이용해서 이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상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테라노틱스라고 하면 그 특정 이제 질환을 타겟팅하는 그런 몰리큘에다가 그 영상 또는 이제 치료용 방사선 핵종을 이제 붙임으로써 그 특정 질환의 그 인체에서 특정 그 질환의 어떤 표적을 영상화해서 거기에 표적이 이제 보이면 이제 그 비슷한 기전의 라이간드에다가 치료용 핵종을 붙여서 치료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존에 있는 치료를 하는, 그래서 보이면 치료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굉장히 임상에서 이제 많이 이제 쓰이고 있고, 또 향후에 기대되는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게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오늘은 이제 요 3가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또 이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이제 이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 원소리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942년도부터 이렇게 그 진단 또는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이제 그런 방사선 동위 원소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나 이제 이 그 아이오다인 원소리온 같은 경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베타선과 감마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 그 특정 그 병소에 그 치료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갑상선 암에서만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그 암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그
이제 트레이서 이제 그 트라ን스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 즉 그 NET라고 불리우는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그 캔서 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용체가 발현이 증가되거나 또는 증가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소마토스테트 리셉터와 그 다음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를 이제 이다 하더라도 이 암이 독하냐 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특정한 리셉터의 발현 정도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순한 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 이제 분화가 좋은 암은 이러한 SSTR 그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반면에 좀 독한 암으로 불리는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이러한 이제 SSTR의 그 발현이 감소되는 반면 이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증가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말하는 그런 테라노스틱스를 이 암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러한 이제 발현이 이 소마토리셉틴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이 분화가 좋은 그런 암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이제 증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74세 남자로 이제 간에 이렇게 이제 그 신경 내분비 종양이 있는 환자인데 동일한 이제 환자입니다. 그래서 분화가 좋기 때문에 이 SSTR 리셉터가 발현이 잘 돼서 이러한 도타톡 업테이크는 이제 증가가 되는 반면 이 글루코스 업테이크는 이제 그 잘 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테라노스틱스의 어떤 그 적응증이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그런 이제 이런 그 라이간드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영상 트레이스 대신에 루테슘이라고 하는 치료용 핵종을 이제 붙여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한 그런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이 환자는 이제 그 직장에 그 대장에 이제 NET가 있는 환자였고 분화가 좋기 때문에 이런 도타톡의 업테이크가 이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타테이트의 치료용 핵종인 루테슘을 이제 바깥 끼워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루테슘 자체도 감마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비슷한 부분에 그 치료가 되고 있는 그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과 치료를 이어서 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임상에서는 임상적으로 그 이런 이제 위장관이나 이런 췌장에 이런 NET가 있는 경우에 분화가 좋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치료법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악화가 되는 그런 환자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지금 봄 급여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함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환자한테 이제 그 비용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급여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에 가장 이제 도움이 되었던 그런 페이퍼가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네터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치료 그와 비교해서 그 도타테이트를 쓴 그런 환자에서 이렇게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생존율이나 이제 그 질환 악화하는 정도가 의의 있게 호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런 페이퍼를 기반으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페이퍼를 통해서 이제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쓰면서도 이제 급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계속 밟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제 물질은 이제 PSMA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그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글라이코 프로테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글루타메이트 그 카프페티다이스라고 하는 효소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은 지금 전립선 염증이 있는 거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나쁜 암으로 되는 그런 건데요. 지금 A에 비해서 이 암에서 이렇게 이제 이 PSMA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뮤노스테인으로 확인을 한 이제 그러한 소견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전립선 암에서 이런 것들이 반응이 증가되어 있구나를 확인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 PSMA의 그 익스트라셀러 도메인, 그러니까 세포 밖에 있는 그 도메인에다가 여러 가지 라이간드를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이 라이간드에다가 이제 이러한 그 이미징용 트레이서를 붙여가지고 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케이스 소개해드리면, 이제 69세 그 질선 암 환자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저희가 암 수치라고 보통 말하는 PSA가 0.6입니다. 0.6이면 굉장히 이제 낮은 수치 중에 하나인데, 이 보면은 이제 기존의 다른 이제 CT나 MR에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그 PSM의 펫을 영상을 찍어보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작지만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걸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재발을 찾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SM의 펫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시티브하면서도 또 그냥 스페시픽한 또 트레이서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많은 그 병원에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영상 제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하루에 한 5케이스 이상 정도 계속 이제 이 PSM 펫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컨셉으로 여러한 이제 익스트라셀러 도메인에 이제 치료용 핵종을 붙여가지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술들이 또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이 케이스는 이제 독일의 그 미넨 공대 케이스인데요. 이제 75세 남자 환자인데 이렇게 이제 PSMA에 이미징 트레이서를 붙여가지고 영상을 얻은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뼈나 이런 이제 다양한 임파선이나 이런데 전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SMA INT라고 하는 라이간드에다가 이런 루테시움을 이제 붙여가지고 총 6번의 이제 치료를 했더니 기존의 그 치료 전 펫 영상에 비교했을 때 이런 까만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결국에는 환자의 직접적으로 이제 진료 현장에 쓰이게 되고 또 급여까지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걸 그걸 기여했던 가장 대표적인 트라이얼이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21년에 그 퍼블리시했던 비전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비전 트라이얼은 이 루테시움 PSMA와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치료를 비교를 했고 전이가 있는 전립선 암이면서도 기존의 어떤 이제 그 엔젤루타마이드나 아비아테론과 같은 그런 AR 이니비터나 또는 탁산 베이스 레지멘에 투여해도 또 재발했던 또는 병세가 악화됐던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그 테라노틱스 그 개념이 적용이 돼서 PSMA 펫에서 파지티브로 보였던 섭취가 있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 연구는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기존의 그 컨벤셔널한 그런 치료 방법에 비교했을 때 이런 이제 그 루테시움 PSMA를 치료했던 그런 그룹에서 그런 이제 치료 반응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였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이 그 파란 선이 그러니까 루테이션 PSMA 치료를 한 이제 그룹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징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그 악화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그 생존율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여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트라이얼이 이제 세라피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루테이션 PSMA와 또 하나는 이제 그 탁산보다 약간 더 치료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그런 이제 카바지탁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 두 개의 그 치료 효과를 분석한 치료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이성 그 전립선 암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그 PSMA 펫에서 파지티브인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결과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암 수치가 PSA입니다. 이게 PSM이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PSA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암 수치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암 수치가 50% 이상 감소되는 게 이제 애우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 분포를 보니까 이게 이제 카바이탁셀 이런 기존 항암제보다 이런 루테슘 그 치료제가 훨씬 더 의의 있게 높은 그런 이제 PSA 감소율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이제 쌓여서
이제 2022년에 이런 미국 암학회 에서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테이션 PSMA 617을 쓰는 경우는 이제 PSMA 패스 파지티브인 경우, 그리고 기존의 약들이 듣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이 치료약을 이제 4에서 6사이클을 6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였고, 이제 좀 저희 나라도 조만간에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아마 임상 현장에 이제 진입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하나의 이제 기술은요, 이제 종양의 미세 환경을 이용한 이제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양 같은 경우에서는 종양 세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다양한 이제 이런 기질 세포나 어떤 티슈 매트릭스들이 같이 분포되어 있어서 다양한 어떤 이제 미세 환경의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스트로말 셀 중에 하나가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인데, 이 특히 이제 이 캔서하고 이제 연관된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보통 이제 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프 같은 경우에서는 튜머 스트로마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튜머의 디벨롭먼트에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프의 세포 표면에 이런 이제 특정한 프로테인이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베이션 프로테인, 이 FAB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테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반응이 증가되게 되면 이제 어떤 튜머가 다른 데로 퍼지거나 또는 이제 그럼으로써 환자의 생존율을 낮추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타겟팅하는 이제 라이간드가 이제 이런 이제 퀴놀론 베이스 제제인 그런 파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라이간드가 폐에 붙게 되면 이게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서 농축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웹에 이런 다양한 이제 동요 요소를 붙여가지고 이제 영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카프 같은 경우에서는 튜머 스트로마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FDG 팻, 즉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보이는 팻보다 더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암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암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암, 그리고 이제 췌장암 등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글루코스 아날로그인 FDG 팻이고요. 이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더 까만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 팻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서도 이 로빌라 카시노마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글루코스 섭취가 낮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FDG 팻이고, 이제 FDG 팻에 비교해서 이런 파피 팻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세라노틱스 기술을 저희가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케이스 레포트도 보고가 되고 있고, 또 향후에 더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런 캔서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이제 파피 팻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이런 이제 폐 전이 또 뼈 전이를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이 파피에다가 루테이슘이라고 하는 치료용 핵종을 붙여서 이제 치료한 다음에 이렇게 환자가 좋아지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케이스 레포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에비던스가 더 쌓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서 이 본 뼈 전이가 굉장히 파피에서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다가 이제 루테이슘을 붙여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제 한 다음에 영상을 얻으면 이제 이렇게 치료 효과가 일정 부분 이제 보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 효과가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향후에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민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알파 세라피가 물론 이제 알파 파티클을 이용한 그 부분이 이제 향후에 조금 더 향후에 추가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유망한 그런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로 기대가 되고, 물론 침샘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웜스 트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 그 국가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루테슘이나 기존의 치료 다 듣지 않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약 한 278명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다 국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해가지고 그 액티늄한 알파 파티클 PSMA 치료 효과를 이제 봤던 그런 페이퍼가 최근에 이제 역세입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이 데이터는 다른 기존의 약들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비교 우위를 볼 수는 없겠지만 액티늄 치료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리고 이제 이 액티늄 치료의 그 애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이제 같이 이제 분석했던 그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이슈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과연 임상 진료 현장에 이게 워크플로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제 치료제하고 어떻게 이제 컴바인 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페이퍼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이 페이퍼는 이제 루테슘 PSMA와 그 기존의 이제 그 AR 이니비터, 이제 그런 이제 호르몬 치료제 같은 AR 이니비터와의 병합 치료를 이제 기존의 이제 호르몬 치료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치료율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병합했을 때 그렇지 않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환자 애후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그런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페이퍼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루테슘 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세포가 깨지면서 이제 콜드에서 핫 튜머로, 즉 이뮤노제닉한 튜머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와 같이 컴바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치료 이런 루테슘 PSMA 치료를 한 다음에 이뮤노 프로파일링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 ICI하고 같이 이제 컴바인했던 치료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 추후 연구를 계속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각 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랙션 때문에 헤테로지니티 하긴 하지만 또 시간에 따라서는 그 튜머 셀이 계속 자기의 그 어떤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방사 요오드 치료에서 한 번씩 보이는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하면 착한 암인 경우에서는 이 요오드 치료가 섭취에서 보이고, 그래서 치료 효과가 좋지만 이게 점점 이제 그 성질이 나빠지게 되면 이제 요오드의 섭취는 없어지고 이제 글루코스 섭취가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독한 암으로 바뀌는 건데, 이게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서 이게 호르몬 관련 암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동일한 환자인데 보통 이제 전립선 암에서 이런 유로 엔도크라인 디퍼런시션이 되면 그걸 PSMA를 이렇게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치료 전에 보면은 이 PSMA 펫이 이제 업테이크가 이제 잘 보이다가 치료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이게 PSMA 섭취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이건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PSMA 익스프레션이 낮춰지는 겁니다. 반면에 같은 환자에서 이제 이 유로 엔도크라인 도타테이트 펫을 찍어보면 섭취가 없다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이제 펫이 섭취가 올라가는, 서로 이렇게 약간 바뀌는 그런 되는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특히 이제 이 말기 가서는 오히려 PSMA 치료가 아니라 도타톡 치료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이 튜머 바이올로지를 같이 고려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치료가 필요함을 이제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레디에이션 세라노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특정 타겟팅하는 몰레큘에다가 진단형 또는 치료용 핵종을 이제 바깥 끼움으로써 보이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NET나 또 전립선 암에서 이제 이러한 도타톡이나 PSMA, 또 향후에는 이제 카프를 활용한 그런 파피 이미징 또는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알파 파티클이나 또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병합 치료, 그 다음에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튜머의 어떤 바이올로지를 활용한 그런 이제 맞춤형 치료가 앞으로도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대한 분량이실 텐데 이렇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요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한데 질문은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아까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발표해 주실 분은 강주연 박사님이십니다. 제목은 방사선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RI 신약센터의 역할입니다. 강주연 박사님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분자 영상과 방사선 의약품 개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수장을 거쳐서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 RI 신약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 RI 신약센터 센터장 강주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그 방사선 신약 개발을 지원을 위해서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캠퍼스 내에 있는 국가 RI 신약센터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제가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그 국가 RI 신약센터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캠퍼스 내에 있고요. 2019년에 준공돼서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약 4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건물이 이와 같이 건물이 그 캠퍼스 안에 있는데 그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비나 시설들이 쭉 이 센터 내에 이제 쭉 그 설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하 1층에 방사성의약품 생산 시설 GMP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16매부 사이클로트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2층에 그 마우스나 렛 그다음에 독, 캐나인까지 그 영상이 가능한 펫 MRI 등 소동물 영상 평가실이 있고요. AMS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실험동물 시설 SPF가 있는데 저희가 그 GLP를 할 수 있는 그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요. 4층에 그 저희 국가 RI 신약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업체들이 약 10개 정도 업체들이 입주해서 저희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저희가 그 센터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RI 신약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앞에 그 연자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방사성의약품, 신규 방사성의약품들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방사선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할 수 하는 것을 저희 신약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그 방사성의약품 말고 일반적인 신약들을 개발할 때 저희가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저희 그 센터 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일반 신약을 개발할 때 그 평가, 안전성, 유효성 평가할 때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평가 그 방식이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평가를 주로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도 신규 방사성의약품에 관련돼서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방사성의약품 개발 지원에서는 영상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이외에 최근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치료용, 주로 암 치료가 되겠는데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저희 신약센터가 어떤 역할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국가 RI 신약센터에는 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미션을 하기 위해서 시설 그리고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총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대형 연구 인프라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그러니까 신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규제기관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기능들을 예를 들어 식약처에는 저희가 GLP
라든가 GMP, 그다음에 우수 실험 동물 시설과 같은 그런 기능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기관이다 보니 킨스로부터 RI 생산이나 사용 허가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요 그 스킴은 많이 알고 계시는 일반,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 그 디스커버리부터 디벨롭먼트까지 쭉 그 단계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그 신약 개발의 그 보여드리는 단계는 뭐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방사성 의약품도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부터 디벨롭먼트 해서 그 유효성이나 그 독성이 없는 걸로 그 평가가 되게 되면 임상 시험을 해서 임상 시험에서도 유효성이 충분히 저희가 증명이 되게 되면 그때 그 신약을 저희가 품목 허가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 쭉 그 단계 중에서 국가라이 신약센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는 그러니까 이 앞쪽 단계에서 그러니까 신약의 그 후보 물질들을 디스커버리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약센터가 참여하고는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을 아마도 뭐 제약회사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연구기관 등에서 요 디스커버리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물질을 받아서 요 물질의 그러니까 비임상 수준에서 독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유효성, 효과, 이 약물의 효과가 있는지를 영상으로 평가하거나, 그리고 PK 같은 그 약물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대사가 되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저희가 소동물, 동물 모델 비임상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 신약센터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비임상에서 그 무사히 진행이 돼서 그 임상시험까지 넘어가게 되면 임상시험 단계에서 저희가 특히 방사성 의약품을 GMP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저희가 생산하는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GCLP라고 해서 저희가 마이크로도즈나 AMS에 이용한 마이크로 트레이싱 스터디를 저희 국가라이 신약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원자력의학원 그 캠퍼스 안에 국가라이 신약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의학연구소, 그다음에 원자력병원이 있는데, 그 저희가 그 국내에서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제약사, 병원 등에서 그 개발되고 있는 그런 방사성 의약품을 비롯해서 일반 신약들을 저희 신약센터를 포함한 저희 그 원자력 의학원 내에서 평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두 분의 그 연자분들이 이제 주로 방사선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조금 그 중복성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좀 정리를 좀 더 해보면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신규 방사성 의약품 개발에 매우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어서 뭐 세계 시장 규모는 뭐 23년도에는 57억 달러부터 거의 28년에는 90억 달러까지 아주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에 그 이윤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사성 의약품의 주요 그 물질 중에 하나인 분자 중에 하나인 방사성 동위원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원료가 되게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는 루테슘 177이라든가 액티늄 225가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저희 그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좀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쇼티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의 이제 미래 가치, 그러니까 암의 치료 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제 작은 그 규모의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 노바티스라든가
엘리릴리, BMS, 메이어 같은 이제 4개 그 기업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그리고 이 제약회사들이 작은 규모의 벤처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투자를 해서 인수하고 그 방사성의약품, 특히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품목 허가들을 지금 많이 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빨리 많이 그 진도가 나간 그 글로벌 제약회사는 노바티스가 있고요. 뭐 그 이외에 뭐 베이어라든가 최근에 레이즈바이오를 인수한 BMS 등이 지금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에 그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그 전통적으로 이제 베타 방출, 그러니까 루테슘 177이 이제 대표적으로 베타 방출 RI로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이지만 그거보다 좀 더 그 치료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액티늄 225라든가 뭐 아스타틴 211과 같은 알파 방출 RI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요. 예, 그 원자력 여학원도 액티늄 225에 관련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라이 신약센터에서 이제 그 지원을, 그러니까 방사성의약품 개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아까 제가 그 신약의 개발 단계에 따라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저희가 신약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계는 이제 생산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개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예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라이 신약센터에는 식약처로부터 비임상 실시기관을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많이 GLP라고 알고 있는 그런 비임상 실시기관으로서 인증을 갖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 그 국가라이 신약센터에 있는 GLP는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성 의약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치류, 마우스나 렉 같은 설치류라든가 비설치류, K9을 이용해서 독성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유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 후보물질의 GLP 수준에서의 독성 평가 시험을 함으로써 후보물질의 독성, 발현 용량 및 발현 양상들을 평가해서 후보물질의 IND나 NDA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non-GLP로는 예비 독성 시험 분야를 갖고 있고 GLP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저희 국가라이 신약센터에서는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정도면 저희가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원됨으로써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GLP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우리 그 국가라이 신약센터에서 국내 그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의 그 독성 시험에 대해서 그 선진국에서도 그 인증을 받게 평가를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신약센터의 그 GLP를 국내 식약처 이외에 그 해외 FDA로부터 GLP를 인증을 받아야 저희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지금 앞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국가라이 신약센터 내에 그 3층에 있는 GLP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 동물 시설의 도면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위원소 방사성의약품을 하기 위한 그 시설들이 이 안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이제 방사성의약품에 아까는 이제 그 GLP는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저희 그 신약센터 내에 있는 영상 장비를 통해서 개발 중인 방사성의약품이 그 동물 모델, 그러니까 비임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인비트로 세포 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 모델에서의 실험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의 이제 생산 지원이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국가라신약센터에서는 지금 방사성의약품의 GMP 인증을 갖고 있고요. 이 GMP 제조 업무를 통해서 임상시험용, 가장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을 저희가 GMP 시설 내에서 제조해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식약처의 개발 중인 방사성의약품의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할 때 저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준 및 시험법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전문 인력을 통해서 확립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가라이 신약센터 지하 1층에 있는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 GMP 시설을 지금 이 빨갛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GMP 시설이 되겠고요. 약 1,2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이 되겠고, 요쪽에 지금 16.5매부 가속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사성의약품 생산을 위해서 품질 관리를 위해서 품질 QC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주로 최근에 아까 앞에서도 발표하셨던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중에 대부분이 금속성 메탈 아이온을 이용해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속 원소에 대한 질량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 질량 분석석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6개의 GMP 클린룸이 이렇게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혹시 생산된 동위원소를 저희가 신약센터로 저희가 반입을 해서 동위원소를 정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6개의 GMP 클린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GMP 클린룸을 동위원소에 따라서 따로 이렇게 F18용, 그다음에 C11용, 그다음에 금속성 방사성 동위원소로 2개씩 해서 이제 6개 클린룸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크로스 컨태미네이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금속성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쪽에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 C11을 줄이고 이쪽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다음에 저희 지하 1층에 있는 방사성의약품 GMP 제조 시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신약센터 내에서 방사성의약품 중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핵종이 F18, 그러니까 16.5매부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F18과 C11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핵종이 16종류, 그리고 각각 동위원소별 사용 허가량이 되겠습니다. 16.5매부 사이클로트론에서 지금 F18과 C11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 발표하셨던 연자분들이 얘기하셨던 갈륨 68도 최근에는 진단용으로 많이들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갈륨 68도 지금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플로우 차트로 이제 저희 GMP 실내에서 제조 및 공급을 보시면 16.5매부의 사이클로트론에서 동위원소 F18이나 C11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쪽 보여드렸던 동위원소를 반입해서 타겟을 반입해서 저희가 동위원소를 직접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 그런 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동위원소를 정제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자동 합성 장치를 이용해서, 그리고 분배 장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해서 바깥으로 임상 시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 제조를 위해서 운반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라이 신약센터에 있는 방사성의약품 GMP 시설의 장점이면 앞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6개 개별 클린룸에서 저희가 따로따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품종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동시에 6개 품목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원자력 의학원 내에는 그 국가라이 신약센터 내에 있는,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16.5매부 사이클로트론 이외에 연구소에 이제 30매부, 그다음에 50매부 사이클로트론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저희 신약센터 내로 그 반입함으로써 저희가 다양한 그 필요로 하는 그 방사성의약품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저희 원자력 의학원 내에서 그 알파 입자 방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액티늄 225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의 직접적 그 치료에 사용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 신경 내분비 종양의 경우에는 희귀 질환으로서 저희가 동정적 치료로서 저희가 액티늄 225가 표시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저희가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 방사성의약품을 국가라이 신약센터에서 생산을 제조를 했고 이것을 그 원자력병원 핵의학과와 함께 치료 그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의 동정적 치료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이고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 이외에 지금 종양 전립선 환자도 지금 치료 동정적 치료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라이 신약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방사성의약품 이외에 이제 일반 신약들을 저희가 평가 지원을 해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간단하게 몇 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를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그 국내 말고 그러니까 국외 글로벌 허가 지원에서는 일반 신약을 저희가 미국 FDA 승인 자료에 저희가 제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사성의약품을 그 개발 중인 퓨처케미라든가 셀비온 산업체의 그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저희가 평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의약품 이외에 일반 신약들의 그 국내 허가 지원들을 지금 저희가 신약센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mRNA 백신을 개발하는 아이진이라든가 엑소점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 그리고 뇌질환 표적 엑소점 치료제 등을 저희가 국내 IND 승인에 필요로 하는 제출 자료를 저희가 평가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저희 기관 원자력의학원 그리고 그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에 있는 쪽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평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이 온 것 같은데요.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가라이 신약센터의 큰 축이 방사성의약품, 방사선 신약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신약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그런 수요, 그다음에 그의 그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들 저희 그 개발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물론 그쪽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 신약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약 관련해서는 저희 국가라이 신약센터는 모든 거를 뭐 ADM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저희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해서 저희가 ADM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그리고 그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까지 그 국가라이 신약센터가 유일하게 잘 갖춰져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R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 일반 신약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저희 국가라이 신약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그 국내에서도 뭐 K바이오라든가 오송에 있는 K바이오라든가 대구에 있는 K메디와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해서 서로 그 각기 다른 그 기관들의 그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그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의 평가들을 같이 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성의약품 개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국가라이 신약센터는 말씀 앞에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방사성의약품에 관련된 GLP나 GMP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거의 뭐 GMP는 아니지만 GLP는 거의 국내 유일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과 저희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기관 원자력의학원과 서로 그 협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동양권 원자력의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장 원자로가 들어가는 원자력 캐리어하고도 지속적인 그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R&D를 연계함으로써 저희가 다기관으로 RI 연구 협력을 하는 그런 중심으로서 저희 그 신약센터의 미션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방사선 신약 그 개발을 통해서 그 저희가 신약센터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 그런 그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이 글로벌에서의 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국가라이 신약센터가 평가 지원을 열심히 함으로써 해보는 게 저희 그 신약센터의 중요 미션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뭐 그러실 텐데 저희 신약센터의 일에 대해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필요한 뭐 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국가 RI 신약센터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시설하고 장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 RI 신약센터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많으실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번 그 연자분께서도 이제 그 발표를 좀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돼서요. 다음 기회에 받고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연자분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연자분은 염정열 교수님이십니다. 바이오 이미징 기술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염정열 교수님은 동경대학교에서 그 시스템 양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공학부의 고려대학교 바이오공학부의 염정열입니다. 이 주제를 맨 처음 받았을 때 주제가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뭐 초음파 MRI X선, 뭐 핵의학이랑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인공지능까지 다 포함되는 주제여서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결론은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캐내는 데 되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뒷받침해야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그 발표는 인공지능 또는 신호 처리, 영상 처리보다 좀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가 좋아야지 소프트웨어도 잘 됩니다. 방사의약품 개발에 맞춰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대부분은 감마 또는 입자를 많이 영상화할 텐데 감마 또는 입자를 영상하는데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두 가지
영상 감마랑 입자 영상하는데 관련된 시스템들을 좀 많이 요약해봤습니다. 의료 영상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초음파랑 뭐 핵의학이나 MRI, CT 또는 광학까지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관심 있는 데는 아무래도 분자 영상이 되겠고, 분자 영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바이오마커 또는 특정 질병이든지 특정 분자를 특정 질병 같은 추적하는 바이오마커가 있고, 또 거기까지 간 다음에 또 신호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게 방사선 동위원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자 영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핵의학이랑 광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한 50장이 돼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자료도 있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도 있겠습니다. 핵의학과 또 한 축의 그 분자 영상인 광학은 예를 들면 바이올루미네센스나 플로레센스 같은 게 있는데, 캐탈리스트랑 सब스트레이트가 있어서 만약에 특정 뭐 예를 들면 유전자가 발현됐으면 그거를 그 सब스트레이트를 주입하면 특정 유전자를 어디에 분포되는지 아는 것처럼, 그런 바이올루미네센스나 플로레센스가 대표적인 광학을 이용한 분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이올루미네센스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분자 자체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되게 어두운 그 나온 광을 직접 어두운 곳에 측정하고,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외부에 조사하는 광 때문에 주변에 그 조직도 발광될 수도 있고, 또는 필터 사용해야 되는데 필터 같은 그 성능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분자를 얼마큼 잘 측정할 수 있냐, 영상화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센시티비티라고 말하는데, 바이올루미네센스 같은 경우가 플로레센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옵티컬을 이용한 분자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간단한 장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몰레큘러 이미징 대해서 요약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양의 분자를 영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이올루미네센스가 센시티비티 측면, 1리터에 몇 내가 영상하고 싶은 그 대상 물질 얼마큼 많이 있는지에 대한 그 센시티비티인데, 바이올루미네센스 같은 게 제일 높습니다. 펫도 상당히 높고요. 플로레센스는 비슷비슷한데 MRI도 분자 영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센시티비티를 보면 100만 배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하고 싶은 그런 동위원소가 작다 그러면 당연히 이 셋 중에 영상 선택해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쪽은 아무래도 바이올루미네센스보다 광학보다는 핵의학 쪽에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 관련된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뭐를 영상해야 되는지, 영상하는 데 사용하는 동위원소인지 또는 치료에 사용하는 동위원소인지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내가 감마를 영상하고 싶은지, 감마 영상하면 대부분 그 포지트론 이미션 그 이미팅 레디오 파머시티컬인데, 감마를 영상할 건지 또는 분자 치료할 때는 대부분 분자 알파 베타일 텐데 그런 분자를 영상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기술이 많이 다르고요. 본 강연 주제도 이런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핵의학 영상, 감마선 영상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감마선 영상이라면 뭐 핵의학이랑 또는 감마 카메라 이용한 스펙트가 있는데, 페트 같은 경우는 그 포지트론 이미션 그 레디오 파머시티컬 영상하기 때문에 일단 페어가 있어서요. 페어가 있고 그래서 그 영상 처리 잘하면 영상을 얻게 됩니다. 감마 카메라 같은 경우는 페어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컬리메이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선 영상 입장에서 펫이랑 감마 카메라 스펙트에서 어떤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지 되어 왔는지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펫이나 스펙트나 또는 감마선 측정 영상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형광 여러 가지 방사선 검출기가 있지만 성광체 검출기 많이 사용합니다. 감마선이 들어오면 이런 성광체가 감마선을 방사선을 광학으로 그 옵티컬 포톤으로 바꾸고 결국에는 고감도 광센서로 검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을 갖고 영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핵의학 대표적으로는 펫이 있는데, 펫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복적인 정보가 없고, 또는 뭐 공간 분해이 안 좋고,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에 관련된 피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단점을 다 현재 당연히 극복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넘어가자면,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진공광 기술을 현재 고감도 그 광센서, 진공광 기술을 반도체 광센서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는 광센서뿐만 광센서 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회로가 필요한데, 이런 회로에 대한 당연히 연구도 관련되고 있고, 또 회로가 따로 설계하면 귀찮으니까 광센서에 직접 회로까지 넣어버린 그런 광센서도 있습니다.
또는 당연히 아까 성광체도 말씀드렸지만 더 밝고 더 빠르고 더 저지능, 감도가 더 높은 그런 송광경제의 개발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요즘에 페로스카이트 송광결정도 많이 인기 있는데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는 메탈 신틸레이터 같은 뭐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나 또는 뭐 이노게닉 신틸레이터 장점을 살리는, 적층으로 만들어서 장점을 살리는 이런 새로운 성광결정 신틸레이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DOI는 뭐 오래전부터 이미 연구되고 있는데, 두꺼운 검출기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검출되어 있는지 어디에 반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소비 패럴렉스 에러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depth of interaction이라고 하는데요.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도 있고 관련된 연구도 당연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많이 진행되어 왔고요. 공간 분해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공간 분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는 일단 검출기 분해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고분해능 검출기, 0.4mm짜리 검출기 더 작게도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 가지고 고분해능 검출기도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10년 핫한 토픽이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 패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여기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흐려가지고 팩 같은 경우는 페어로 봤습니다. 페어로 그 정보를 봤는데 저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페어 영상이 쭉 많으면 여기 좀 원래 그림이 있는데 좀 어둡게 보입니다. 원래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발생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골고루 100만 카운트를 얻은 다음에 그 카운트를 쭉 골고루 그냥 분포시키는데요. 만약에 시간 분해능이 엄청 좋으면 그 불확신, 이 전체 구간으로 분포된 그 신호들을 좀 작은 영역을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분해능에 따라서 이 수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 분해능이 좋을수록 이런 소위 그 이미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졸루션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또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래서 뭐가 좋냐? 당연히 영상이 좋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영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레디에이션도 덜 주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은 양 주입하고 같은 영상을 화질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스캔 타임을 줄여가지고 병원한테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신 필립스에서 한 타임 오브 플라이트 팻인데요. 약 300 피코세컨드 시간 레졸루션인데 영상이 많이 개선됐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어떤 시스템들이 현재 있는지, 대부분의 PET-CT 시스템일 텐데 PET 온리 시스템도 있긴 있습니다. 뭐 심장 같은데 촬영하는데 PET 온리 시스템도 있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당연히 데디케이트 특정 목적용 펫인데 뭐 예를 들면 영상도 뭐 breast dedicated 펫이든지 뭐 brain dedicated 펫이든지 또는 뭐 연구했던 내용입니다만 뭐 엔도스코피 펫, 그 연성 내시경 같은 데에서 뭐 직장이든지 또는 소화기계에 촬영하는 또는 뭐 유방 같은 데 촬영하는 그런 데디케이트 펫 시스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독물용 연구용 시스템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뭐 이런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시스템도 있지만 계속 이런 소독물용 펫도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CT뿐만 아니라 일반 펫뿐만 아니라 펫 CT 같은 거는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필립스의 그 펫 CT인데 일반 SIPM이 사용한 게 아니고 자체 개발한 SIPM, 그 광센서 안에 회로까지 들어있는 그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약 350 피코 시간 분해능을 얻어서 상당히 현존 그 펫 시스템 중에서는 시간 분해능이 제일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뭐 한 5년 전에 나온 PET-MR 시스템도 있고, 얘도 타임 오브 플라이트 시스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영상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한 400피코 정도 됐습니다. 당연히 소독물용도 같이 이런 멀티모델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얘도 더 이상 obsolete하지만 뭐 PET, SPECT, CT 뭐 여러 가지 PET-MR하고 국내에서도 이재성 교수님이 에스펙트랑 같이 한 그런 PET-MR 소독물용 PET-MR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런 펫 시스템이 PET-MR 시스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고 감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한 2m 정도 되는 펫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펫 CT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그 피폭량 일반적으로 뭐 8 밀리시브 됐는데
그러니까 수십 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영상도 봐도 그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되게 비싸지만요. 영상 펫을 스타트업이긴 한데요. 리플렉션 메디컬이라고 스탠퍼드 옆에 있는 지역에 설립된 이런 스타트업 회사인데 한 1,000억 이상, 1,300억 이상의 투자만 1,300억 이상 받아가지고 이런 펫 가이드 라디오 테라피, 일반적으로 엑스선이든지 또는 뭐 영상 가이드 없이 치료하긴 하는데 펫 가이드 라디오 테라피 시스템도 같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상 하면 펫뿐만 아니라 실은 감마 영상 또는 뭐 스펙트라고 할 수 있는데 감마 카메라 또는 스펙트라고 할 수 있는데 감마 카메라뿐만 아니라 코드 데페처랑 컴퓨터 카메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스펙트는 뭐 일반적으로 뭐 싱글 헤드, 뭐 더블 헤드, 뭐 멀티 헤드 같은 것도 있고 스펙트도 역시 요즘에 이런 그 헤드 자체가 움직이면서 그 어근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스펙 시스템도 있고요. 당연히 데디케이터드 스펙트 같은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카메라 같은 거는 뭐 소형, 휴대용 그리고 광학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시스템들이 휴대용 시스템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감마 카메라는 특별한 실은 핵심은 없습니다. 주로 그 컬리미터의 설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컬리미터 설계 같은 것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뭐 요즘 뭐 시합스 컬리미터 스펙트 같은 것도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또는 근데 단점은 컬리미터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센시티비티랑 레졸루션이 트레이드오프이긴 한데요. 그래서 감도가 높은 감도가 필요하다면 이런 코드 에퍼처 이미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 에퍼처 이미징이라고 하면 알려진 이런 소위 알려진 컬리미터 이런 홀들이 있어가지고 홀당 영상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홀당 영상 하나 나오고 알려진 영상이 여러 이런 이미지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알려진 정보로 디코딩하면 원래인 정보가 나오는데 여러 홀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감도가 좋습니다. 장단점 대해서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또 컴퓨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펙트는 컬리미터가 필요한데 컬리미터 없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식을 보면 에너지하고 위치를 알면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콘 내 정보까지가 압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이 콘 안에 그 신호가 발생했다를 알고 있는데 정보가 많으면 그 콘을 서로 겹치면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이 레졸루션이 필요하다, 고분해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감마 카메라하고 좋은 감도의 컬리미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센시티비티가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코드 에퍼처 같은 경우는 센시티비티가 훨씬 좋습니다. 몇 배에서 몇십 배 좋을 수 있는데 단점은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낮습니다. 그래서 영상하고 싶은 시스템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또 단점도 있는데요. 그 높은 에너지에 촬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또 가까운 데 촬영하기 좀 어렵고 또 멀리 둬서 촬영하는 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호를 좀 축적해야지 영상화가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컴퓨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센시티브가 제일 높고 또 그 대신 단점은 뭐 분해능이 좀 낮다. 그리고 FOV가 좀 크다.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한데 또 어느 정도 둬야 되고 또 똑같이 실시간 어느 정도 신호를 축적해야지 영상화가 나온다는 그런 장단점이 다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얘는 좀 높은 에너지에 좀 적합하고 얘는 좀 낮은 에너지에 좀 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이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감마 카메라 영상에도 당연히 새로운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앞에 말했던 새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예를 들면 앞에 컬리미터 두고 코드 에퍼처를 두고 뒤에 또 컴퓨터 카메라 둬가지고 두 개의 장점 이렇게 이 시스템을 보면 코드 에퍼처가 되고 이 시스템을 보면 컴퓨터 카메라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융합된 시스템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감마를 영상하고 싶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요. 입자를 영상하고 싶냐? 그럼 대부분은 오토레디오그래피를 얘기할 텐데 기본적인 오토레디오그래피는 샘플을 슬라이싱한 다음에 그 필름 같은 데에 올린 다음에 방송이 나오면 당연히 제일 가까운 데에서 그 반응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또는 요즘에 CRC X선처럼 똑같이 재활용한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장점은 가격이 적고 큰 영역을 영상할 수도 있고
공간 분할량이 매우 뛰어나 뭐 마이크론 단위까지 촬영할 수 있다, 영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자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에너지 정보가 없다. 어떤 방사선이 베타인지 알파인지 또는 감마인지 구별할 수 없다. 실시간이 아니다. 샘플을 슬라이싱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얘를 극복할 수 있는 영상 얘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오토레디오그래피 시스템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성광체가 있고 뒤에는 고감도 카메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다음 장에 보면 여러 가지 상용된 상용 또는 연구된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들의 장점은 일단 싱글 포톤 어느 정도 영상을 봐서 에너지 측정은 안 되지만 영상을 봐서 예를 들면 알파랑 베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감마선에 대해서는 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워낙 얇기 때문에 감마선에 대해서 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은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상적인 경우고요. 실제로는 좀 더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것보다는 좀 공간 분해량이 좀 떨어진다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개할 그 시스템이 되겠는데 그러면 앞에 설명 입자를 검출하고 싶다. 그러면 혹시 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건데 혹시 이런 앞에 펫이나 감마 스펙트에 들어가는 방사선 검출기를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주변에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실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작은 성만 결정 어레이를 사용한 다음에 슬라이스 샘플을 올려놓으면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실시간도 가능하고 에너지 분해도 좋고 즉 싱글 포톤 카운팅도 되고 에너지 분해도 얻을 수 있고 또 다음 장을 보면 즉 알파, 베타, 감마도 구별할 수도 있고 에너지도 구별할 수도 있고 실시간 영상도 얻을 수 있고 라는 장점이 있지만 또 복잡하고 또 공간 분해량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도 당연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핸드헬드 베타 영상라는 시스템도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 또는 알파, 감마, 베타를 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검출기 구조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돼서 관련된 내용 관심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끝내야지 커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무슨 내용들이 현재 많이 연구 진행되고 있는지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내가 감마를 영상하고 싶냐 또는 입자를 영상하고 싶냐 위치가 구조가 셋업이 어떠냐 또는 에너지 정보가 필요하냐 가까이 두어야 되냐 환경에 따라서 사용되는 시스템 또는 제일 적합한 시스템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스템을 선택 또는 개발 또는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많이 지나서 요약인데요. 네,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해각 영상 장비 중에 페트하고 스펙트가 있고요. 그다음 오토 레디오그래피가 이런 분자 영상 장비가 있어서 어떻게 영상을 얻는지 이제 기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리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종류 기기들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페트 스펙트도. 그래서 그런 걸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방대한 분야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을 좀 받아야 되긴 한데 딱 시간이 지금 좀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질문 없이 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또 많은 걸 또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1부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